TK그룹 타워 최상층. 강지훈 대표의 개인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채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섬이 되어주곤 했다. 세상 앞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지배자였던 강지훈도 윤서아의 앞에서는 무장해제된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서아의 무릎을 베고 누워 그녀가 나긋나긋하게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서아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길 때면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는 평온함을 느꼈다. 지훈 씨, 피곤해요. 서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지훈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당신하고 있을 때만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아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TK그룹의 평범한 기획팀 직원이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여자에게 이토록 깊은 안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관계는 철저한 비밀이었지만 그래서 더 애틋하고 소중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언제나 불안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강지훈에게는 지방길이 정해준 약혼녀 한유라가 있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는 그녀는 지훈의 공식적인 파트너였고 서아는 존재해서는 안 될 그림자였다. 그 사실이 때때로 서아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지훈을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었다.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에는 그가 자신을 세상에 당당히 소개해 줄 날이 오리라 막연히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사무실에서 내내 속이 좋지 않은 것을 느꼈다. 어젯밤 지훈과 함께 먹은 와인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째 이어지는 미묘한 증상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회사 화장실 칸에 숨어 결과를 확인하는 몇 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심장을 덮쳤다. 지훈 씨의 아이, 그와 그녀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아랫배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이 소식을 그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가 기뻐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걱정 위로 새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과 사랑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오늘 밤 그를 만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음모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유라는 자신의 청담동 고급 부티크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불안한 표정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TK그룹의 보안팀 소속 직원이었다. 일은 확실하게 처리했나? 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뱀의 독처럼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네. 아가씨, 말씀하신 대로 윤서아 씨의 컴퓨터에 프로젝트 기밀 파일을 심어놓았고 경쟁사 서버로 전송된 것처럼 IP 기록도 완벽하게 조작했습니다. 차명 계좌로의 입금 기록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남자의 보고에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수고했어. 약속한 대가는 두둑이 챙겨주지. 그녀는 감히 자신의 남자를 넘본 그 하찮은 시골뜨기 계집애의 얼굴을 떠올렸다. 지훈이 그 여자에게 보이는 유별난 애정을 그녀는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몇 번이고 경고했지만 벌레 같은 것이 주제도 모르고
계속해서 지훈의 주위를 맴돌았다. 이제 그 벌레를 영원히 박멸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톱에 칠해진 붉은 매니큐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감히 내 것을 탐낸 죄, 톡톡히 치르게 해줄게. 윤서아, 오후 3시. 서아가 속한 기획팀 사무실에 갑자기 감사팀과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영장을 내밀며 서아의 자리를 에워쌌다. 동료들이 모두 경악한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그들은 서아의 컴퓨터와 모든 서류를 압수했다. 윤서아 씨, 당신을 산업 스파이 및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아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진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그녀는 곧장 회사의 취조실로 끌려갔다. 감사팀장은 그녀의 앞에 반도체 신기술 프로젝트의 설계도와 그녀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의 입금 내역서를 던졌다. 이래도 발뺌할 셈인가. 당신이 경쟁사인 S전제. 우리 회사의 1급 기밀을 팔아넘긴 증거가 이렇게 명백해. 서아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몇 시간의 혹독한 조사가 끝난 후 서아는 강지훈의 앞으로 끌려갔다. 그가 있는 곳은 더 이상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분노한 임원들이 둘러싼 차가운 이사회 회의실이었다. 지훈은 옥좌에 앉은 냉혹한 황제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배신감으로 얼어붙은 냉기만이 가득했다. 서아는 그에게 애원했다. 지훈 씨,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증거 서류를 그녀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닥쳐, 네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 그의 등 뒤에 칼을 꽂았다는 배신감은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옆에 서 있던 한유라가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며 그의 팔을 잡았다. 지훈 씨, 너무 충격받지 말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지훈은 그 자리에서 서아의 해고를 선언했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뱀처럼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수표책을 꺼내 거액의 금액을 적었다. 그리고 그 수표를 구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돈 가지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네 얼굴 따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지.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은 서하의 심장을 산산조각냈다. 보안 요원들에게 개처럼 끌려 서하는 TK그룹 빌딩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녀가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쓰러지는 순간 하늘이 무너진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빗물에 녹아내리는 수표와 자신의 아랫배를 동시에 감싸 쥐었다. 꿈과 사랑을 키웠던 저 거대한 빌딩은 이제 그녀의 배신과 절망을 증명하는 차가운 묘비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하염없이 울부짖었다. 절망의 빗줄기가 멎은 후 윤서아는 며칠 동안 허름한 모텔방에 자신을 가뒀다. 세상은 그녀를 버렸고 그녀가 믿었던 사랑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었다. 죽음의 유혹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꺼져가던 그녀의 심장에 아주 작지만 강렬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모성애였다. 나를 위해서는 아니더라도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는 살아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그녀는 강지훈이 던져준 모욕의 증거인 그 수표를 구겨진 지폐 몇 장과 함께 긁어모았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샀다. 그녀의 선택은 스위스 제네바였다.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그 익명의 도시라면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완벽히 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으로 도망치듯 떠났다. 제네바에서의 초기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 불러오는 배를 감추고 닥치는 대로 온라인 번역과 데이터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낯선 언어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오직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의 온기뿐이었다. 10달 후 그녀는 병원의 작은 침대 위에서 2개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들과 딸, 사랑스러운 쌍둥이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맹세했다. 세상 그 무엇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괴물이 되어서라도 너희를 지켜주겠노라고. 그녀는 아들에게 시우, 딸에게 시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다. 그녀의 비상한 두뇌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는 프리랜서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보안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했다. 돈을 노리는 해커였다면 그 약점을 이용해 거액을 뜯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익명으로 한 민간 보안 컨설팅 회사에 그 사실을 제보했다. 그녀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양심의 조각 때문이었다. 그녀의 제보를 받은 사람은 RS 시큐리티의 대표인 마커스였다. 전설적인 용병 출신의 노련한 전략가인 그는 서아가 보낸 분석 보고서의 날카로움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한 제보가 아닌 천재의 번뜩임이 담겨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익명의 제보자인 서아를 찾아냈다. 허름한 아파트에서 쌍둥이를 돌보며 컴퓨터 모니터에 매달려 있는 동양인 여자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았다. 마커스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당신의 머리는 전장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할 수도, 거대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 이런 곳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소.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주지. 서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그녀는 마커스의 손을 잡았다. 그날 순진했던 윤서아는 죽고 복수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 후 5년 서아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마커스는 그녀에게 기업 전쟁의 기술, 위기관리, 방첩활동,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격투술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다. 배신으로 단련된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이 되었고 그녀의 분석력은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가처럼 정확했다. 아르테미스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며 그녀가 맡은 임무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 그녀는 적대적 인수를 막아냈고 부패한 기업의 비리를 폭로했으며 납치된 CEO를 구출했다. 그녀의 이름은 국제기업 보안 업계의 그림자 속에서 전설이 되었다. 그녀가 힘을 키우는 동안 시우와 시아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이들은 부모의 우월한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 신동으로 자라났다.
아들 시우는 어린 나이에 이미 전문 해커 수준의 컴퓨터 실력을 갖추었고, 딸 시아는 한 번 본 것은 무엇이든 기억하는 사진 같은 기억력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직관력을 지니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엄마보다도 따뜻한 사랑을 주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함도 가르쳤다. 3년 전, 마커스는 은퇴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르테미스, 즉 서에게 물려주었다. 그녀는 회사의 이름을 이지스 컨설팅으로 바꾸고 더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지스 컨설팅은 이제 전 세계에 지사를 둔 각국 정부와 거대 기업들이 가장 신뢰하는 글로벌 보안 제국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축적한 부와 영향력은 이제 TK그룹을 가볍게 뛰어넘을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제네바의 가장 높은 마천루, 이지스 컨설팅의 헤드쿼터 상황실에서 서한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서울증권거래소의 데이터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TK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등 뒤에 서 있던 부사장이 정중하게 보고했다. 대표님, M&A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시장에 우리의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서한은 천천히 스크린에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미소가 떠올랐다. 과거에 상처 입은 소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냉혹한 전쟁에 여신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좋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지휘 통제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길고 긴 추방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5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의 땅은 낯설었다. 김포국제공항의 VIP 의전실. 전용기가 착륙하자마자 의전팀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비행기 트랩으로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라인의 검은색 파워슈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커트된 단발머리,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가운 눈빛. 5년 전, 빗속에서 절망에 떨던 윤서아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아르테미스크라는 이름의 여신이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그녀를 꼭 닮은 어린 소년과 소녀가 나란히 섰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처럼 침착하고 당당한 기세를 풍겼다. 서울의 탁한 공기가 폐부로 스며들자 서한은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돌아왔다.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도시로.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빼앗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귀환은 즉시 한국 재기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그녀가 이끄는 이지스 컨설팅이 TK그룹의 핵심 경쟁사 중 하나인 넥서스 테크를 적대적 M&A로 단숨에 집어삼켰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베일에 쌓인 여성 CEO. 아르테미스의 등장은 순식간에 재계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와 막강한 자금력의 출처를 궁금해하며 떠들어댔다. TK그룹의 긴급 임원 회의실. 강지훈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아르테미스라는 이름과 그녀의 사진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사진 속 여성은 압도적으로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얼음 같은 카리스마였다. 그는 이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 몹시 불쾌했다. 지난 5년간 그는 윤서아라는 이름을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배신으로 얼룩진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기 위해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에게 윤서아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한편 강지훈의 약혼녀이자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한유라 역시 아르테미스의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사업적인 위협보다는 사교계의 라이벌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더 신경이 쓰였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거슬렸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비서를 시켜 아르테미스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서아와 아이들은 TK타워가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여장을 풀었다. 그곳을 선택한 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이 무너뜨려야 할 제국을 내려다보며 복수의 의지를 다졌다.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아들 시우는 펜트하우스에 들어오자마자 재미삼아 주변 지역의 보안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있었고, 딸 시아는 엄마의 복수 대상이 될 기업들의 조직도를 사진처럼 암기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공범이었다. 며칠 후 아르테미스는 이지스 컨설팅의 한국 지사 설립을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거물들과 언론이 초대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호기심과 사업적인 필요성 때문에. 강지훈과 한유라 역시 그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인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인파로 디딜 틈이 없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 빛 속으로 아르테미스, 즉 윤서아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이지스 컨설팅의 비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5년간 외국 생활을 하며 의도적으로 섞어 쓴 미묘한 억양은 그녀의 출신을 짐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연설이 끝나고 이어진 리셉션에서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다. 서아는 와인잔을 든 채 인파 속에서 강지훈과 한유라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5년 만의 재회였다. 강지훈은 눈앞에 여성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에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주 희미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을 느꼈지만 곧 비즈니스적인 경계심으로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한유라는 노골적인 질투와 적대감을 드러내며 먼저 말을 걸었다. 듣던 대로 대단한 미인이시네요. 아르테미스 대표님, 돈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었군요. 그녀의 가시 돋친 말에 서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유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칭찬 고맙군요. 한유라 전무님. 하지만 저는 남자나 배경에 기생해서 성공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어서요. 그 말은 한유라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한유라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서아는 곧바로 강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애틋함이나 원망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듯한 무심함 뿐이었다. TK그룹의 강지훈 대표님 되시죠?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네요, 부디. 좋은 경쟁 상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후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들 곁을 떠났다. 강지훈과 한유라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행사장 한쪽 구석. 시우가 마이크로캠으로 전송된 영상을 태블릿으로 지켜보다가 만족스럽다는 듯
엄마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 폭풍은 마침내 서울에 상륙했다. 서울에 상륙한 폭풍은 쉴 틈 없이 몰아쳤다. 이지스 컨설팅은 아르테미스의 지휘 아래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한유라의 아버지, 한 회장이 이끄는 일신그룹이었다. 이지스는 일신그룹의 핵심 인재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들의 주력 사업 분야에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저가 공세를 퍼부었다. 일신그룹은 불과 몇 주 만에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었던 그녀에게 아르테미스라는 존재는 이해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았다. 아버지의 분노, 어린 질책과 회사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를 향한 단순한 질투를 넘어 생존을 위한 절박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정보원을 고용해 돈이 얼마가 들든 아르테미스라는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 격렬한 비즈니스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서아는 주말만큼은 온전히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적한 살인미술관을 찾았다. 세상의 모든 갑옷을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아이들을 향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만이 가득했다. 시우와 시아는 현대 미술 작품 앞에서 어른들도 하기 힘든 철학적인 토론을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사랑스러운 천재 남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강지훈이 그 미술관에 나타났다. 중요한 해외 컬렉터와의 약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어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들른 곳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먼저 발견했다. 그림 앞에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머물렀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기묘하게 내려앉았다.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발견한 듯한 아찔한 감각이었다.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보고야 말았다. 남자아이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자신과 똑같이 검지손가락으로 턱을 두드리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자아이의 깊고 서늘한 눈매가 거울 속 자신의 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것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압도적인 익숙함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의 이성이 혼란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가 본능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을 걸려던 순간 아이들을 등지고 서 있던 여성이 천천히 돌아섰다. 아르테미스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서아의 부드러웠던 눈빛은 순식간에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어떤 말도 없이 아이들과 강지훈 사이를 막아서듯 자리를 옮겼다. 그녀의 모든 몸짓은 내 아이들에게서 떨어져라고 외치는 강력한 경고였다. 강지훈은 그 서늘한 적대감 앞에서 차마 발을 뗄 수 없었다. 그 짧은 만남은 강지훈의 내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내내 아이들의 얼굴과 아르테미스의 적대적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남자아이의 버릇, 여자아이의 눈,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녀의 그 지독한 경계심은 마치 개인적인 원한처럼 느껴졌다. 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판도라 상자가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배신감과 상처 뒤에 묻어두었던 여자. 윤서아의 희미한 잔상이 그의 머릿속을 떠다녔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상상이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맹렬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한편 한유라가 고용한 정보원들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아르테미스라는 여자가 5년 전 제네바의 혜성처럼 나타나기 전까지의 과거는 완벽한 공백이었다.
그녀의 신상 정보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다. 그들이 알아낸 것이라고는 그녀의 전설적인 명성에 대한 뜬 소문들 뿐이었다. 과거가 없는 유령 같은 존재. 그 사실이 한유라를 더욱 초조하고 미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서울의 두 공간에서 똑같은 진실을 향한 서로 다른 추적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보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계집애의 정체를 알아내. 같은 시각.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5년 전의 보안 파일을 열고 있었다. 기밀 유출 및 배임 혐의. 윤서아. 그는 모니터 속. 겁에 질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녀의 사진과 오늘 낮에 자신도 모르게 스케치했던 쌍둥이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5년간 견고했던 거짓의 성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강지훈은 지난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미술관에서 마주쳤던 쌍둥이 아이들과 지독히도 차가웠던 아르테미스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 거대한 확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끔찍한 의문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이 아닌 개인적으로 가장 신임하는 보안팀장에게 극비 임무를 내렸다. 5년 전 윤서아 사건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되 당시의 결론이 모두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전제하라는 지시였다. 지훈이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서아는 복수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공격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외과수술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아들 시우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은 일싱그룹의 가장 깊숙한 비밀 금고를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한 회장이 수년간 조성해온 거대한 비자금과 횡령, 탈세의 증거들이 가득했다. 서아는 이 정보를 언론에 흘려 가십거리로 만드는 대신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 자료의 형태로 곧장 검찰 특수부에 넘겨버렸다. 폭탄은 제대로 터졌다. 대한민국은 일싱그룹의 추악한 비리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뉴스는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주간은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검찰은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한 회장을 출국 금지시켰다. 한유라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그녀의 부와 명예,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패닉을 넘어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 어린 분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일싱그룹 스캔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을 무렵 지훈의 보안팀장이 조사 결과를 들고 그의 앞에 섰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5년 전 서아의 차명 계좌로 들어간 돈의 출처는 결국 한유라가 소유한 유령 회사였다. 서아의 비리를 처음 발견했던 보안팀 직원은 사건 직후 거액의 돈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갔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한유라가 서아가 해고되기 몇 주 전 업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기업 정보 조작 전문가를 고용했던 증거가 발견되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완벽했던 조작, 쌍둥이 아이들의 존재, 아르테미스의 귀환과 그녀의 정확한 복수의 타겟, 그리고 미술관에서 마주쳤던 그녀의 그 증오의 찬 눈빛까지 모든 것이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의 잔혹한 연극에 노란한 광대였을 뿐이다. 그는 단지 무고한 직원을 해고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와 뱃속에 있던 자신의 아이들까지 제 손으로 지옥으로 내팽개친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죄책감의 무게에 지식여져
가루가 되는 듯했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한유라는 이성을 잃었다. 곧 자신의 모든 범죄가 드러날 것이고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잠식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아르테미스에게 돌렸다. 증오가 그녀의 영혼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빼야. 그 여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그녀의 복수는 아르테미스의 쌍둥이 아이들을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 아이들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었다. 전쟁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이미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사람을 무는 법이다. 서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유라의 모든 통신과 자금 흐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 수준의 경호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다. 한유라가 납치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 그 모든 정보는 실시간으로 서하의 지휘 통제실로 보고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이지스 컨설팅의 헤드쿼터. 부사장이 긴급한 표정으로 서하에게 보고했다. 대표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겟은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입니다. 서하는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떠 있는 거대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살얼음처럼 차가웠다. 화면 한쪽 구석에 한유라가 고용한 괴한들이 학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서하는 위험하리만큼 조용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오라고 해.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심판의 무대가 마침내 마련되고 있었다. 아이들의 국제학교 주변은 학교 시간에 활기참으로 붐볐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한유라가 고용한 괴한들은 계획대로 어수룩한 행인으로 위장한 채 시우와 시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일부러 소란을 피워 주변의 시선을 분산시킨 후 순식간에 아이들을 외진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조잡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한유라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저 증오스러운 여자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다는 쾌감에 온몸이 떨렸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뒷걸음질 쳤다. 괴한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손을 뻗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가장 앞에 있던 남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림자 속에서 윤서아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어떤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영화 속 액션 스타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파고드는 오직 생존과 파괴를 위해 단련된 간결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괴한들을 제압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불과 몇 초 만에 건장한 남자 넷이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서아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새끼를 위협하는 적을 향한 차가운 분노의 불꽃만이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난 5년간 그녀가 지옥 속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전쟁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진짜 모습이었다. 서아는 쓰러진 남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한유라가 타고 있는 차를 향해 곧장 걸어갔다. 차 안에 한유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 서아는 거칠게 차 문을 열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두 여자는 마침내 어떤 가식도 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서아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위험하게 속삭였다.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리고도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살기에 한유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들 곁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지훈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는 한유라가 이성을 잃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매던 중이었다. 그리고 그는 최악의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다. 무력하게 쓰러진 괴한들. 지옥의 악귀처럼 서늘한 기세를 뿜어내는 서아.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한유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아이들까지. 강지훈은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이 서아의 시선과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길고 격렬한 침묵의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서 진실을 보았다. 자신이 짓밟았던 5년의 고통과 증오, 그리고 배신감을,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의 핏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잊었던 그 이름을 불렀다. 떨리는 목소리로 서아야. 그 한마디에 한유라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자신의 완벽했던 거짓말이 모두 탄로 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악귀처럼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함정을 팠다고 저 계집애는 당해도 싸 감히 너를. 내 남자를 훔치려고 했으니까 저 아이들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들이야. 그녀의 히스테릭한 절규는 그녀 자신의 죄를 세상에 공표하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아의 팀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후였다. 경찰들이 도착해 발버둥치는 한유라와 괴한들을 체포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채 서아와 아이들을 향해 망설이며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산처럼 무거운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사과하고 싶었다.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이 끔찍한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자신의 두 팔로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어머니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준 남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도 더 잔인하고 파괴적인 차가운 침묵의 거절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자신의 차로 이끌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번쩍이는 경찰차의 경광등 아래 강지훈은 지독한 후회와 고독 속에 홀로 남겨졌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누구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한유라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대낮의 길거리에서 터져나온 그녀의 광기 어린 자백은 모든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그녀가 저지른 과거의 모든 범죄는 낱낱이 드러났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납치교사, 무고,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서울 사교계를 지배했던 그녀의 이름은 이제 끔찍한 악녀의 대명사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 역시 비자금 횡령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일신그룹은 공중분해되었다. 세상은 아르테미스, 즉 윤수아의 귀환을 정의의 승리라 칭송했다. 억울하게 쫓겨난 비련의 여주인공이
5년 만에 전쟁의 여신이 되어 돌아와 악을 심판했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처럼 극적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환호와 찬사 속에서도 서아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가슴에 남은 5년 전의 깊은 상처는 여전히 쓰리고 아팠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오직 아이들과의 안정된 삶을 되찾는 데에만 집중했다. 강지훈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한유라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TK그룹 대표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5년 전 자신의 어리석고 잔인했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윤서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했다. 하지만 그는 서아가 그 사과를 받아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다. 한때 제국을 호령하던 황제는 이제 자신의 성 안에 갇힌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낱 죄인이 되었다. 그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이제 속죄뿐이었다. 그는 서에게 거액의 위자료나 화려한 선물로 용서를 구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하고 진실된 방법으로 아버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는 익명으로 서아의 이름으로 미혼모 지원 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세심한 방식으로 다가가려 애썼다. 그는 시우가 관심을 보이는 희귀한 프로그래밍 원서를, 시아가 좋아한다고 했던 작가의 초판본을 수소문해 아이들의 학교로 보내곤 했다. 선물에는 어떤 메시지도, 보내는 이의 이름도 없었다. 서아는 그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었다. 이지스 컨설팅의 정보망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송금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그를 계속 밀어내라고 명령했다. 그는 위험 요소이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고통의 근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한때 그를 뜨겁게 사랑했던 윤서아의 심장은 혼란스러워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그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다. 시우와 시아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를 지키기 위해 아빠라는 존재를 애써 외면해왔지만 핏줄의 끌림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시우는 밤마다 몰래 TK그룹의 서버를 해킹해 아빠라는 사람의 과거 기록들을 찾아보았고, 시아는 멀리서 그의 사진을 보며 그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하곤 했다. 마침내 아이들은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그 말은 서아의 마지막 남은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자신의 아픈 과거와 마주해야만 했다. 며칠 후 서아는 조용한 공원의 한 벤치에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멀리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강지훈이었다. 불과 몇 달 전에 냉철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깊은 수심과 후회로 가득 찬 초췌하고 겸허한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이들 앞에 서서 차마 다가오지 못하고 망설였다. 억지로 다가가 앉거나 아버지 행세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 내가 너희 아빠란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들은 잠시 엄마를 쳐다보았다. 서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자 아이들은 망설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시우와 시아가 그의 양쪽 뺨에 흐르는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다. 그 순간 5년의 시간이 남긴 얼음 같던 벽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고 있었다. 서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다.
수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복잡하고 깊은 눈빛이었다. 복수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이제 한 여자, 윤서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용서라는 이름에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긴 싸움. 그 길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세 사람이 함께 마주 앉은 그 오후의 햇살 속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비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아이들의 6번째 생일날, 윤서와의 펜트하우스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시우와 시아는 고깔모자를 쓴 채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풍경을 거실 한쪽에서 강지훈이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의 어색한 손님이 아니었다. 지난 1년간의 꾸준한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아이들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일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서에게 섣불리 재결합을 요구하거나 과거를 변명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묵묵히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노력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시우의 코딩 프로젝트를 밤새워 도와주었으며 시에게는 세상의 온갖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밑바닥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 올렸다. 그 조용하고 꾸준한 진심이 아이들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었다. 서아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아르테미스의 차가운 갑옷은 어느새 녹아내렸고 그녀는 다시 본래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윤서아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행동이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과거에 오만했던 제왕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겸허하게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배신감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이 아주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생일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지우는 아이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밤하늘의 작은 별 하나에 시우, 시아, 서아, 지훈이라는 이름을 붙인 증서였다. 흩어졌던 네 사람이 마침내 하나의 별자리가 되었다는 그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바로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이지스 컨설팅 유럽 데이터 센터의 메인 서버가 정체불명의 해커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긴급 보고였다. 그녀의 최고 정예팀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 순간 서아의 눈빛이 변했다. 엄마의 얼굴은 사라지고 전쟁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전면에 나섰다. 그녀가 지휘 통제실로 향하려던 순간 지훈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내가 도울게. 그 말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시우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도 도울 수 있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은 하나의 팀이 되었다. 과거 IT 제국을 이끌었던 천재 CEO와 전설적인 기업 전쟁의 여신, 그리고 그들의 피를 물려받은 어린 해커 서아의 펜트하우스 지휘 통제실은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 보안 센터가 되었다. 지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격의 패턴을 분석하고 상대의 다음 수를 예측하며 전략을 세웠다. 서아는 그의 전략에 따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팀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했다. 그리고 시우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인 감각으로 적의 침입 경로를 역추적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밤새도록 완벽한 호흡으로 함께 싸웠다. 마침내 동이틀 무렵 그들은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해커의 봉어지까지 역추적해 섬멸하는 데 성공했다. 피로했지만 승리의 안도감이 통제실 안을 가득 채웠다.
함께 위기를 극복해낸 그 순간, 서아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배신했던 과거의 남자도 용서를 구하는 죄인도 아니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곁에서 함께 싸워준 든든한 파트너였다. 그녀는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아이들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낸 지훈이 돌아가기 위해 현관문 앞에 섰다.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인사했다. 아이들의 아빠가 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그가 몸을 돌리려던 순간 서아가 그를 불렀다. 지훈이 돌아보자 그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향해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녁 먹고 가요. 지훈 씨. 그 말은 사랑한다는 거창한 고백보다 더 큰 울림을 가졌다. 그것은 용서였고 신뢰였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지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길고 지독했던 폭풍은 마침내 완전히 멎었다. 이제 그들의 세상에 눈부시게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었다.